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정철산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들 나왔습니다. 꽃미녀 토론호 한재현 학생과 냉철하고 차분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청년이란 단어를 들으면 취업이란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 청년을 뒷받침하는 수식어가 희망과 미래, 도전이 아니라 실업과 현실, 포기가 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힘든 취업난 속에 네.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금 성실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이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들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내놓고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예산도 한 2조 원 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자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이 지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 또 다른 정책으로 이제 청년 활동 수당이란 걸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네.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네, 이 제도는 일단 정기소득이 없는 우리 이제 미취업자이면서 네. 그중에서 사회활동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네. 2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네. 뭐 교육비라든지 교통비 네. 그리고 식비 등 최저 수준의 활동보조 비용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대상은 일단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29세 중위소득 네. 60% 이하 청년이 좀 대상인 것 같고요. 네. 구직활동 등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를 심사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듣기에는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인 것 같은데 요즘 사실 이걸로 말이 많습니다. 찬성 반대의 입장은 물론 서울시는 주겠다고 하는데 네. 보건복지부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이 논란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과 청년 수당. 첫 번째 키워드. 34.2%. 이게 뭐야? 이게 어떤 퍼센트일까요? 그러게요. 청년들 중에서 한 34.2%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당 범위를. 서울시 예산이 예. 네. 자, 궁금한데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재원 학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34.2%는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는 실질적인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네. 청년층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8.0%, 그리고 공식 실업자는 3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청년층 중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뭐 다른 직장을 종사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자들, 뭐 입사시험 준비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네. 이 기타 등등을 모두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청년 체감 실업자는 179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감 실업률은 34.2%가 되겠습니다. 네. 179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왜 체감 실업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실업률이 아까 8%라고 했는데. 네. 예. 일단 이런 수치의 차이는 그 청년 실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디까지 볼 이제 것이냐.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감 실업률 경우에는 이제 비자발적 비정규직, 네.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실상 이제 34% 정도가 넘는다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통계내는지를 좀 찾아본 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를 누락하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를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그 각 국가의 그런 산업이라든지 경제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일단 좋은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서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취준생과 청년수당 네. 두 번째 키워드. 사다리. 사다리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이 사다리 타기를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줄 사다리 같은 가장 공평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취업을 사다리. 향한 사다리 뭐 이런 거.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성백 학생. 사다리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사다리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실시하면서 방원순 시장님이 그 취지를 말한 내용에 포함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이런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뭐 극심한 취업난을 대비하면 이게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에 또 반대해서 과도한 복지라는 게 사실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또 한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뭐 아편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중앙정부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건데 사실 모두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측의 간극이 커서 합의점을 좀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수당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객관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게 순수 개인 활동이라든지 단순 사회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자체를 이런 공공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니터링이 없이 무분별하게 현금 지급을 하다 보면 최초 이 제도를 좀 설계했던 그 취지에 좀 벗어나게끔 소비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존 정책과 부합되는 미취업자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이 연계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계속 주시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취준생과 청년수당. 세 번째 키워드. 6,30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6309가 뭐죠? 야, 이 궁금하네요. 저 뭐 버스 보는가 아니면 버스는 어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거 명 아닐까요? 명? 우리 6,309명. 이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방금 재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지난 7월 15일 날 청년수당 이 신청에 대한 이 마감이 좀 됐었는데요. 네. 그때 총 6,309명이 신청을 해서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지원자가 보는데 서버가 또 다운되기도 하고 네. 밤 10시까지 좀 신청 시간을 늘려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로 나와 있고요. 네. 미취업 기간은 평균 19.4개월, 좀 2년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달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 207만 원에서 268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절실함을 가진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청년수당 어떤 활동에 써야 하나요? 제한이 있을까요? 네, 신청한 분들이 이제 작성한 내용을 보면은 주로 뭐 토익 시험 공부와 같이 어학원 또는 뭐 자격증 시험과 같이 취업 관련 시험 공부가 주로 그 내용을 이뤘고요. 더불어서 시나리오 공모전 준비와 같은 진로 탐색과 같은 활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청자 중에 혹시 이색 시청자도 좀 있었다고? 예? 네, 이 6,309명 중에는 이제 20대 후반의 탈북자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탈북을 한 다음에 이제 대학까지 여기서 졸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게 직업으로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탈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그 있겠습니다.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네.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청년수당이 벼락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마지막 방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계속해서 맞서고 있어서 아무래도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청년수당 과연 필요한가? 필요 있다 대 필요 없다입니다. 일단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24세 대학생입니다. 선배의 부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 설문조사 다했니? 지금 하고 있어. 넌 뭐라고 했어? 야, 이거 비밀 선물이잖아. 왜 물어보냐? 에이, 좀 알자. 뭔데? 나는 말할 수 없고 이거 그 선배는 있잖아. 청년수당 반대한대. 왜? 왜 돈 준다는데 반대를 해? 그 선배는 잘 살잖아. 나는 안 줄 거야.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취업 준비 안 하고 막 다른 데 돈 쓰는 애들 엄청 많을걸? 야, 그 선배 잘 산다면서 정이 그렇게 없냐? 그러게. 야,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 학원 다니기 힘든 애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리고 말하기를 3,000명을 뽑는 거를 있잖아. 그거 갖고 되겠냐고 못 뽑힌 애들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사실 다는 못 받겠지만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줄어들면 좀 좋은 거 아니야? 형평성이 안 맞는가? 근데 현평생 생각하다가 다 같이 죽어야 돼? 아이, 참 너무 어렵네. 같은 제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청년수당 제도가 아무래도 환경에 따라서 좀 접하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50만 원이 정말 간절한 청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겠죠. 그럼요. 하지만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또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그 많은 취준생에게 모두 다 50만 원씩은 줄 수는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청년수당이 필요하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에서 29세 인원 중 중위소득 60% 가운데 미취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한 제도가 바로 이 청년수당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 청년 정책은 단지 고용 시에 기업에 대해서 그 청년 수당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였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이 수당 제도에 배정된 연 90억 원이라는 돈은 중앙정부가 고용 문제로 책정해둔 1조 8천억 원이라는 예산의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구직자의 입장에서 월 50만 원이라는 돈은 한 사람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청년수당제도, 저희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년수당 필요 없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다른 의견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청년 수당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실 정책의 실효성 때문입니다. 청년 수당 제도가 사실 실업이나 저소득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게 사실 이 제도에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은 좀 모호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3,00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원래 취지는 조금 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700자의 활동 계획서가 이 수급의 결과를 좀 결정짓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활동 계획서를 평가하고 그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청년 수당 문제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히려 청년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청년들을 대표해서 우리 두 학생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매일 보는 우리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네, 찬성팀의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방금 반대 측의 의견은 잘 들었는데요. 하지만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청년 실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저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이런 취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월마다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청년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제 취업의 이제 그 트렌드 자체가 해당 직무, 어떤 일을 하겠는지에 따라서 그 과정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만 이 직무 관련한 경험도 쌓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교 공부해야 되랴 생활비 벌랴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 직무를 좀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굳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실 굳이 현금으로 줘야 되냐라는 생각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도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활동계획 지원서에 어디다 쓰고 싶냐라는 질문을 사실 뭐 학원비나 응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지금 있는 지원책으로도 뭐 학원비를 조금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혹은 응시료를 감면해 준다는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현금으로 줘서 부작용도 많을 수 있는데다가 인원수도 작은 이런 정책을 굳이 택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300만 원을 받으면 과연 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학생들이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라는 것인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 못한 기업에 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을 바라본다라면 일자리가 구인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인식이 이제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지금 이 신청한 학생들이 보면 대체로 이제 평균이 보니까 16개월, 17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직 상태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취업에 나설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를 더 하라고 50만 원씩 6개월 주면 오히려 일자리를 더 구직 기간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계획서 같은 걸 받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얼마나 이 직무에 가고 싶고 또는 얼마나 이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그 지원서에 녹아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정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 꿈을 타협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회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방금 뭐 지원 계획서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합쳐봤자 700자가 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총 지원하는 사람 대비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추산한 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0대 1에서 한 150대 1까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서 추려내서 한 명을 뽑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과연 700자 내에 다 녹여낼 수 있겠느냐. 물론 재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얘기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정말로 이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물론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녕을 위해 뭐 이런 복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시정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서포트해야 되는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미 제도 자체의 신청자를 받은 상황에서 이 제도 자체를 물린다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재원 자체도 어쨌든 서울시의 재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서울시가 이러한 수당 이 제도 자체를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일단 시행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데 사실은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의 임기가 사실은 내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실행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구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 경제율이 사실 뭐 2대1 정도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건데 실질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제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이 제도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시작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했다라는 취지에는 오히려 맞지 않았던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일정 기준을 마련을 해두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은 전원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의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갈 문제고 네. 처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은 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 통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분들이 이런 보조금이 절박했는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신청자의 평균 나이가 만 26.4세, 그리고 미취업 기간이 19개월이 넘었어요. 즉, 한 1년 반 이상을 미취업 상태로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결국 내가 장기간 동안 어떤 소득이 없었고 또 적을 두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어떤 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보고 제도를 찾아보고 또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시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저도 청년이거든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제 컨설팅 회사를 세울 때 저는 이제 청년 창업천이라는 서울시의 이런 창업 지원 제도를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 제도를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회로 이제 그게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선정이 돼서 매달 100만 원씩의 그 최고 등급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시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1기, 2기 때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 인식을 많이 못해서 네. 이런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고 네. 지원조차도 많이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도가 2기, 3기, 4기를 계속 거치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선발 기준도 굉장히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금으로 100만 원 줬지만 그다음에 카드로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제가 작년에 모 방송에서 캥거루족들을 이제 진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캥거루족 아시겠지만 30대가 되어도 이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지원한 청년들 평균 나이가 보니까 26.7세 정도 되더라고요. 27세 정도가 되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밀착형 취업이 멘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푸시가 상당히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자력성을 상당히 많이 잃은 상황이어서 근데 그들에게 이제 순수하게 맡겨서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지원하신다라고 저는 이야기 듣긴 했었는데 조금 더 이런 밀착형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좀 감정에 호소하고 싶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청년들에게 조금 뭐랄까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어요. 우리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방금 얘기하신 게 저도 분명히 이 제도보다 청년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제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 제도가 그리고 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없거든요. 이 중앙정부나 이 시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사실은 전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제도의 파급력 자체가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런 뭐 90억, 그다음 3,000명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국가기관이 혹은 시정부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차차 지금은 미흡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그런 정책을 사실 많이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청년들한테 그런 관심 자체를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굳이 경쟁을 통해서 또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슬픈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경쟁에서 약간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근데 다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기준을 두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시 재경쟁으로 몰아넣는 게 좀 정말 맞나? 왜냐하면 저는 그 글을 쓸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사실 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는 건 저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이제 각기 이제 정책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와 다른 독자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행하는데요. 근데 조금 저는 일자리로 수당을 하는 것보다는 창업이나 창직이나 중소기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그런 청년들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는데 제한된 일자리가 있는데 그냥 그 제한된 일자리가 창출이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릇 싸움만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청년수당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약이다. 약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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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과연? 울릴 것 같습니다. 오. 약이 아닌가 제가 봐요. 약이 아니다라고 원래 대답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약이다라고 한 이유는 좋은 약이 될 수 있고 또 안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했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좋은 약이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필요한 약도 네. 있는데 때로 그게 또 오히려 항 바이러스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이다. 너무 일시적인 약이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성백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맞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이건 뭐 이견이 없죠. 진실이 울릴 그렇죠. 것 왜냐면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이미 취업하셨다 이겁니까? 예. 아니 양질의 일자리보다 돈이라뇨. 그렇죠. 난 이미 가져봤으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사정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라 충격이 크시군요. 그러게요. 양질의 일자리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당장에 그거를 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경제적 비용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현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 수당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만들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되게 애매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지금 번복하셨어요. 없다로. 이거 혼나신 겁니다.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학교 내에서든 그다음 고용노동부에서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양심상 딱 찔리네요. 확실하네요, 이번에는 인정합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백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50만 원을 받아놓고 놀고 먹는 데 쓰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얼른 대답해 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있긴 있다. 있을 거예요. 이제 되게 강력하게. 어쩐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네요. 예. 얘도 막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학생이 없군요. 제 생각에는 뭐 아주 극소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대로 이 좋은 측면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발언 듣겠습니다. 재현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수당제도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되는 취업난 속에서 일자리가 없어 소위 백수의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비정규직 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등 스펙은 점점 늘어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부족한 가운데 실질적인 청년 취업률은 무려 34.2%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직자에게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겠죠. 이미 30%가 넘는 실질 실업률 속에서 청년 실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청년들의 실업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백 학생 최후 발언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정책 실효성이나 선정 기준, 현금 지원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모두 다 어떤 정책 자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정책, 특히 복지 정책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은 모두 존재를 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부작용은 없었는지 혹은 다른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이게 성공한 정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역대 최악의 실업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단기간에 대한 대책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청년들에게 사실 필요한 건 일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어떤 제도가 있든 없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수당에 대한 찬반 논쟁이 어서 해결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청년들에게 고용 친화적인 환경과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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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시대에 주목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마케터. 그렇죠. 단적으로 이름만 봐도 사실은 누가 정할 수 있는 게 인사, 총무, 영업, 그렇지. 홍보, 영어로 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 마케팅. 이거 쓰게 되는 거지.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붙었어. 마케팅계 2대 불가사리.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는 뭐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설사준순의 취업박대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준순입니다. 자, 존수 씨,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개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아저씨들이 즐겨 쓰는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요. 존수 씨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하시죠? 많이 하진 않지만 많이 들어봤죠.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작가님 오늘 특별히 아재 개그 특집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재 개그, 가장 유명한 아재 개그를 한 10son을 꼽아봤는데 사실 이걸 다 읽으면 굉장히 좀 어쨌든 무리가 생길 것 같고 저희가 한 5개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 빨리 한 10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한번 뭐 존수 씨가 한번 해보세요. 자, 바나나. 바나나를 먹으면 모두 나한테 바나나? 고로케가 그렇게 맛있나? 둘리가 가만히 둘리 없지? 허재가 농구 허재. 박신양이 박태환에게 너도 성이 박신양? 티파니는 티파니? 이나영은 이 빠지면 다시 이나영? 이나영? 사우나에서 누가 사우나? 건담이 맡을 건담? 바비킴이 박이킴. 건담이 말을 건담! 아이고, 이것도 뭐 지식이 있어야지. 근데 진짜 이게 보자 하니까 보이네. 뭐 하자는 거야? 철수 씨 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즘 많이 준비해왔어요. 제가 원래 이쪽으로 약간 좀 대가잖아요. 사실 이쪽으로는. 그렇죠. 이 아재 개그를 통해서 면접에도 합격을 하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아재 개그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렇죠. 진짜 엄청난 게 나올 거죠? 그럼요. 진짜 대단한 거. 자, 존슨 씨, 딸기가 도망가면? 딸? 딸기잼. 자,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잼이 왜 딸기가 도망가? 딸기잼. 자,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3, 2, 딸 실업자. 실딸자. 딸기 시럽. 자, 그리고 가수 B씨가 하는 일은? 가수 B씨 매니저가 하는 일. B씨는 아닙니다. 관리비. 비만 관리. 관리비도 말 되지 않아요? 비만 관리. 비만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인기 있을 때 B를 누른 유명 가수 이름이 뭘까요? 세븐. 클릭비. 자, 마지막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차가 뭘까요? 산타페. 하나 맞았어요. 자, 존스 씨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이걸 이렇게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아재 개그라고 검색하니까 되게 자괴감이 들더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푸른 바탕에 막 이렇게 굴림체로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진짜 아저씨들이 공부하는 건가 봐. 진짜 공부하나 봐. 그런 게 이렇게 모음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작가님도 거기서 보셨겠죠?
자, 존슨 씨 한번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 호란이 아프면? 병자호란. 이거 어떻게 그렇지? 네, 여기까지. 송해가 잘못하면? 죄송해?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이건가요? 이거 만든 건가요? 호란 재밌잖아요. 그럼 괜찮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재 개그를 할 일은 없을 거고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리액션 여러분은 아재 개그를 딱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리액션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난 약간 이런 거 막 오히려 막 웃으면 오히려 그 아저씨들도 약간 뭐야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진짜요.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런 거 당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런 리액션까지 준비하는 게 그래 여러분들 리액션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신상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저희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짜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런 걸 좀 풀어보고자 작가님께서 준비한 굉장히 좀 캐주얼한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서 뭐 부모님한테라도 써먹고 그렇죠.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뭐 이렇게 즐거운 취업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들 이 시간 저희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민 상담소. 사실 이 고민을 들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달래줄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저희처럼 따끔한 한마디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이 토닥토닥을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엄마한테 가세요. 이 방송 보지 말고.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하나 받아놨는데요. 곡은 29살 고민남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무경력 20계열 출신입니다. 토익은 830의 한국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스펙입니다. 2년 전부터 취업을 준비해왔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실무진 면접과 취업 최종 면접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얼굴이 문제였으면 면접에서 떨어졌겠고 스펙이 문제였으면 서류에서 떨어졌겠죠. 제가 계속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진짜 알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우선 이분의 어떤 멘탈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취준생분들은 이 최종 면접의 탈락의 어떤 그 기분이 어떤지 모를 거야. 그렇습니다. 뭔가 거의 다 잡을 것 같아, 잡힌 것 같았는데 손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약간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눈도 뜨기 전에 놓친 거랑 이렇게 손 앞에 왔는데 놓친 거랑 이게 박탈감이 다르죠. 손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박탈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최종 탈락을 계속 경험했는데도 이런 데다가 사연을 보낼 정신까지 있는 거 보면 진짜 그렇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뭘 하든 뭘 하실 거야. 근데 진짜 이런 임원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가장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실무진 면접에 떨어지면 왠지 자기가 뭘 못했다, 뭔가 부족하다가 오는데 임원 면접은 사실 이게 진짜 무슨 신의 영역이다. 사실은 임원들이 관상까지 볼 줄 안다 이런 말 있을 정도로.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진짜 뭐 물론 실무진 면접도 뭐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어쨌든 이유가 명확하고 반면에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어쨌든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분께서는 저도 약간 외모가 그래 그때 무슨 딱 탈락 불합격이 무슨 한 3초인가? 8초 만에 결정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이 임원 면접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기로는 그냥 그 꼰대 아저씨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실무진 면접은 진짜 뭐 조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진짜 보통 되게 꼰대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통 인상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과정이 되게 뭔가 일로서 뭔가 직무적으로서 자기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자리였다면 여기는 진짜 뭐랄까 인성평가라고나 할까? 그 이렇게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임원들 마음에 딱 든다는 것 자체가 그 조직에 융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 임원이 좋아하면 조직이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들어주지? 아니 말씀하세요. 나쁘게? 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실무진 면접 가면 이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몇 점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실 임원 면접에서도 이게 분명히 제공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X 삑삑 치고 동그라미 턱짓으로. 삑 치고.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이게 힘든 거긴 하지만 그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저씨들이 그냥 막 되게 나대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너무 나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되고 그리고 막 이거 뭐야 막 너무 오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되고 너무 꽉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조금 호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근데 사실 그런 튜닝은 약간 옆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심한가? 아니 내가 좀 너무 소극적인가 이런 거는 옆 사람 봤을 때 얘 좀 너무 소극적인데 이러면 얘보다 조금 올리면 되고 약간 옆에서 약간 그렇긴 한데 이게 최종 면접의 한정이 혼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럴 경우는 진짜 본인이 조금 알아서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아마 안 좋은 거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나대는 모습 보여주면은 우리 아저씨들이 나대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나대면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질문에 간단하게 센스 있게 받아쳐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친다면 뭐 그러는 당신은 예를 들어 뭐 이런 톤? 그러는 당신은 뭐 그렇죠. 그러는 당신은요? 자, 그럼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전혀 다른 고민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나이부터가 25살. 자, 고민요. 고향 사연입니다. 올해 초에 대학을 졸업한 25살 여자입니다. 졸업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취업 전이고요. 사실 저는 은행이나 한 곳에 이분 후두암 걸리셨나요? 음성 변조해야죠. 지켜드려야죠.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남들은 제 스펙이나 상황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네요. 지방국립대학 상결계열 졸업했고 자격증도 없고 대활동도 없고 그냥 학점도 그냥이에요. 재학 당시 친구들이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저는 여행을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 대학 시절 내내 놀다가 이제 와서 은행 취업하고 싶다고 객기 부리는 건 아닌지 혹은 은행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에 빨리 취업하는 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이 친구 고녀. 자, 고녀 사연인데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목소리는 아니고 근데 이 친구는 난 제일 큰 문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이 친구는 은행을 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 갈까 이러는데 지금 당신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뭔가 자기가 여기 말고 여기를 가야겠다 약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 친구는 지금 선택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선택할 만한 지금 주체가 안 돼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취업학개론 애청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그냥 주구장창 다 써야 됩니다. 은행을 가겠다고 은행에만 지원하는 멍청한 짓을 하면 진짜 아이고 이거 방송 헛본 거지. 그리고 이 친구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의 준비라고 했는데 사실 취업 준비는 다 일맥상통해. 은행에서 보는 자소서나 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결국 이 친구가 지원할 직무가 뭐 조금 다르더라도 어쨌든 적극성이나 열정, 창의, 패기 비슷한 또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이런 거를 소구해야 되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상통하는 건데 이걸 할까 이거는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은행을 지망한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이렇게 스펙 상관없이 쓰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은행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은행 써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도 쓰고 다른 데도 다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게 고민 해결이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보면은 이제 이 친구는 어차피 은행을 쓰게 돼 있어. 왜냐면 대기업들이 다 떨어질 테니까. 자기가 쓰든 안 쓰든 어쨌든 대기업은 잘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 친구 지금
졸업한 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취업 준비를 안 해봤나? 그러니까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사실 은행이 아까 존승 군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지방대생들이 준비하기에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뭐 제 친구가 다니는 뭐 S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같은 경우 스카이 출신이 그때 기수 200명 중에 10% 미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도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기업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 한 명의 스카이가 한 10% 내외였으니까 뭐 지방대생들도 많고 지방 국립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방대도 있었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삼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 보통 다른 대기업이랑 비하면은 스카이 비율이 한 10% 정도라 그러면 진짜 엄청 낮은 거죠. 그렇죠. 다른 대기업 보면 진짜 막 절반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많죠. 그리고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 전문가 제도라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생활했던 애들이 지원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산점을 좀 부여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이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제 결론은 고민이 아니다. 오늘은 뭐 고민 좀 시덥지 않네요?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래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취준생의 고민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어딨겠습니까? 친구들이 한 2개월 정도 더 이쪽에서 굴러먹고 정말 누더기가 돼서 그때서야 그래, 말하는 게 고민이 되는 거지. 이런 초짜 취준생 사연 받아가지고 아니 고민이라 그랬잖아.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취업 원서 하나라도 써봤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이 자식이 그냥. 아니 너무 그렇게 하면 또 고민을 보내시는 취준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는 이런 고민들도 다 들어드립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다 보듬어 드리고 때려주니까. 그렇죠. 뭐 저희만큼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고민도 기대하겠습니다. 잠깐만! 슈퍼글루맥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알고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그 요즘에 힙합 열풍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비트박스를 좀 연습. 자꾸 설명하지 말라고. 자, 급변하는 시대에 주목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네, 바로 마케터. 그렇죠. 근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문과생들에겐 거의 그렇죠. 문과생들의 최후의 보루죠. 맞습니다. 이 마케팅 관련한 얘기를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건데요. 이게 멘탈이 돌아오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마케팅에 관련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케팅 업무가 어쨌든 점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문과생들이 기댈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그 존슨 씨도 사실 처음에 취업 준비할 때 마케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죠. 그렇죠. 아니 뭐 마케팅에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쓸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마케팅만 쓴 거죠. 사실 저도 마케팅에 처음 지원할 때는 마케팅 업무에 대한 약간 환상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조금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였었는데 이제 막상 일을 그렇죠. 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 이거 시켜주면 안다. 저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네, 진짜 마케팅 저도 생각하니까 처음 할 때는 진짜 마케팅 되게 창의적인 업무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단적으로 이름만 봐도 사실은 문과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인사, 총무, 영업, 그렇지. 홍보 영어로 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 마케팅. 뭐지? 이러고 쓰게 되는 거지. 뭔가 있어 보이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케팅이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 및 판매하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비용 및 예산 집행하는 거 이런 거 관련한 것도 다 마케팅이고 그리고 시장 조사 및 경쟁사 동향 파악하는 거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광고 집행 및 제품 홍보 판촉 활동하는 거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고객 관리, 브랜드 관리 그리고 멀천다이징, 구매 이건 구매 쪽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케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영업이랑 마케팅이 굉장히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실제로 그 기업이 지원할 때 영업 마케팅 직군이라 그래서 그리고 뭐 그래 다 영마 직군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까봐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마케팅 회사 인턴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그래요. 그 최종 면접에서 물어봤거든요. 그 존군은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붙었어. 그게 정답인가 봐요. 그래. 아니 사실 이게 진짜 뭐 학문적인 거랑은 별개로 이게 회사에서는 진짜 영업 마케팅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영업 막 전략을 세우는 게 그냥 마케팅인 거고. 그러니까 영업팀에 있어도 막 이렇게 영업 전략 세우고 그런 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실제 영업팀에서 하는 업무는 그러니까 사원들이 하는 업무는 마케팅이랑 조금 다른 실제 영업점에 나가서 그런 대리점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짜는데 영업팀도 상당 부분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혼용돼서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가장 모범 답변이라고 시중에 떠돌던 게 그거야. 약간 이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이거 설계를 하는 게 마케팅이라면 그거를 실제 건축에 뛰어드는 게 영업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베스트 답변이다. 이런 게 많았어.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저는 그 마케팅 면접에서 또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대표 질문이라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기업도 있다고 그랬어. 근데 봐봐. 크리에이티브와 크리에이티비티의 차이점을 대라. 나 저것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진짜 면접용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사실 진짜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면접 때 가장 준비하기 어렵죠. 자, 그럼 저희가 이 최근에 어떤 각광받는 마케팅 대표적인 종류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죠. 네, 어떤 마케팅들이 있냐면은 던킨도너츠의 TOP 마케팅. 이거는 TOP라고 말을 바꿔놨네. 던킨도너츠 이 친구들이. 그리고 니치 마케팅.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틈새 시장. 니치가 틈새라는 뜻이잖아요. 그 틈새 시장 뭐 블루오션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즈 마케팅은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이게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함으로써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회공헌 뭐 그런 활동하는 거를 뜻하나 봐요. 자, 근데 진짜로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 마케팅 면접에서 특히 PT 면접이나 이런 거 뭐 토론 면접할 때 제시가 자체가 예를 들어 뭐 4P 믹스를 이용해서 이 현재 어떤 이걸 분석해라.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제품 내놓을 텐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마케팅 전략을 짤지 해봐라. 이럴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난 이렇게 팔고 달아가면 안 되고 여기서 니치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그렇죠. 싶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문제에서 아예 진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막 스왓 모델로 분석하라. 그러니까. 스왓 뭔지 다들 아시죠? 이 방에서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전데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스왓, 4P, TPO 이 정도는 상식이죠. 그렇죠. 스왓 같은 경우는 스트렝스 그리고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레이튼. 그렇지. 이 친구 잘하네. 4P는 뭡니까? 그걸 왜 제가 말합니까?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정도 알아야지. TPO 같은 건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 정도고. 근데 뭐 어쨌든 마케팅을 막 꿈꾸는 친구들이 어쨌든 마케팅이 이렇게 가장 최전선에서 되게 화려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 때문에 이 마케팅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엑셀 주로 하지만은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프로모션 전략 같은 거 짜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는 것도 어쨌든 마케팅 팀원들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끼귀 해가지고 이렇게 물티슈 나눠주고 막 그런 거 다 마케팅 팀원들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궁금증을 한번 저희가 풀어드려 볼까요? 마케팅에 관해서 첫 번째 궁금증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마케팅과 영업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삼성카드의 이은정 상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세일즈는 파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장난이지 이게 덧발질하는 소리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똑같은 거야. 아니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이 행간을 이해해야 되죠. 진짜로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느끼면 되는 거죠. 느낌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요? 이런 말을 한번 털어내는 것도 면접관들 앞에서 떨어질 것 같아. 건방진 녀석 이러면서 그렇죠? 삼성카드 면접 보러 간다면 한번 써볼만 하겠네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마케팅계 2대 불가사의.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는 뭐죠? 다시 한번.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는 무엇? 아, 바로 이게 2대 불가사의. 자, 근데 이거는 이걸 헷갈리는 사람은 사실 취준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홍보는 거의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학문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어떻게 동일하게 엮어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홍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대관, 대매체 업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관을 상대를 뭐 정부 매체를 상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매체 기자들을 상대한다던가 이런 업무가 거의 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도 그 신문에 보낼 보도 자료 같은 거 만들고 뭐 신문에 막 안 좋은 기사 나오면은 그거 좀 내려달라고 그거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자한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술 사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술 사주고 술 사주면서 다음에 기사 잘 써주실 거죠? 기자님. 이런 게 홍보팀의 역할이고 마케팅은 말씀드렸다시피 사게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홍보팀의 남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마케팅이 이거라면은 홍보팀은 이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홍보팀이 어떻게 보면 더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성공한 제품, 마케팅을 잘해서일까, 제품력이 좋아서일까? 빠밤. 한꺼번에 답을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제품. 둘 다. 저도 사실 생각한 답이 있었는데 맞추려고 한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제품. 자, 아무튼 이렇게 이만큼이나 이견이 갈리는 질문이라는 점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왜냐면 그래. 이거 아니 진짜 그 LG전자 사례만 보더라도 그쵸. 이게 뭐 마케팅 상관없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사실 제품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또 마케팅을 잘하면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잘 될 제품은 어느 정도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마케팅은 이거를 얼만큼 증폭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이거를 떨어뜨리느냐 뭐 이런 거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뭔가 진짜 이 마케팅 일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걸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제품 때문에 마케팅은 망했지만 제품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가 뭔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정해놓으면 되지. 이 친구 말 잘했는데 이제 저희가 뭐 마케팅 업무에 지원하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나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가 말했듯이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뭐 여러 사례 모음집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조금씩 보고 가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뭐 이론이랑 함께 그 면접 자리에서 이런 거 뭐 이런 사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세요? 이것도 모르세요? 그러는 당신은?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이게 어떤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직무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뭐 사실은 뭐 대기업에서는 마케팅 직무에는 학벌이 좋은 분들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이 진출했지만 이제는 좀 SNS나 이런 쪽으로 좀 빗장이 좀 풀리면서 학벌이 좀 덜하더라도 또 자기만의 어떤 마케팅이나 SNS 경력이 있으면 좀 신입으로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길이 열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마케팅 관련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는 스펙은 뭐 공모전, 인턴 뭐 이런 걸 텐데 뭐 진짜 사실 공모전 저희가 그 주구장창 욕하긴 하는데 뭐 할 거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라도 조금 매달려 봐서 이렇게 스펙 쌓으시고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이 시간에는 나는 어느 부서에 가야 할까? 아직 최종 입사가 결정되지도 않은 분들한테 자꾸 이런 거를 그렇죠. 후벼 파는 거죠. 그렇지. 자, 아무튼 다음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취업해서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 멘토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업 컨설턴트 김정우입니다. 네네. 네, 곧 이제 제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 네네. 곧 조만간에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전쟁이죠. 하반기 공채에 또 취준생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 기업별 자기소개서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잘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바로 이번 달부터죠. 7월부터 신입사원이나 인턴을 뽑는 기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우 멘토님. 일단은 어떤 내용부터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혹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CJ. 그쵸. CJ가 가장 CJ. 일단은 유명한 걸로 알고 CJ. 있고, 삼성, 삼성, 현대, 현대, 청정원. 대기업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대기업이죠. 건. 네. 네네 금융권.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취업 포털 업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쵸. 그 조사자가 취준생들이 있겠죠. 가장 가고 싶은 기업들이 어디인지 한번 조사를 네.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먼저 네. 10위부터 6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 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쵸? 10위는 네. 한국철도공사, 아하. 코레일이 차지하고 있고요. 9위는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이네요. 8위는 호텔 롯데, 음. 7위는 현대자동차, 6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지했네요. 그렇군요. 아, 신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5위는 국민연금공단, 자, 4위는 대한항공, 3위가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2위는 CJ제일제당, 그리고 1위는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역시 근데 삼성전자가 1등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CJ가 굉장히 바짝 주목을 하고 있군요. 그렇네요. 사실 1위일 줄 알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남자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예. 꼽혔고 또한 CJ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여자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꼽혔고 그 뒤로는 보게 되면 뭐 항공업계라든지 네. 공단, 뭐 공사 등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 항공업계가 이렇게 되게 잘 나갈 줄 몰랐네요. 몰랐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남녀 선호도가 나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네. 전체 어떤 직원 중에 어떤 비중에서 공대생들의 비중이 그쵸. 굉장히 높은 회사 중 전자라.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인력들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또 약간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삼성 혼자 요즘에 좀 약간 독주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공대생들은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CJ 같은 경우에는 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소비재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학생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시 하반기 공채가 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배울 내용들을 잘 공부해서 기억하시면은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기업별 자소서 쓰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빨리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멘토님 어떤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부동의 1위 기업인 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네네. 일단은 남자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게 합니다. 일단 이 업무 강도나 일 강도가 굉장히 크다고 느낌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네. 일단 근데 삼성 하게 되면 가장 고액 연봉을 주는 회사 중에 그쵸.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대졸 초임 연봉은 얼마? 4천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보다 더 연봉이 낮은 거 아니냐 아니면 대기업의 평균 정도가 아니냐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PS라는 그 연초에 나오는 네. 부분이 있는데 사업 실적에 따라서 연봉의 50% 이상을 받는 사업부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의 그렇죠. 50%를요? 거의 6천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일단 신입이 기본적으로 6천만 원을 받는 또 사업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 6천만 원 정도의 어떤 연봉을 받는 부분이 야. 좀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야. 네. 그다음에 대단해요. 일단은 세계 최고라는 또 자부심도 굉장히 큰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즘에 제조업이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네. 그 와중에서도 뭐 삼성 하게 되면 반도체 뭐 세계 1위, 그쵸. 스마트폰 뭐 세계 1위 네. 이런 어떤 부분에서 또 같이 일하는 어떤 그 사람들 간에는 엄청난
자부심, 어떤 기업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가지 좀 변화가 있다면 그 네. 업무 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많이 회사 들었어요. 중에 네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도 문화적으로 많이 좀 개선하고 있는 측면은 좀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평적 구조 문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되어져 가고 그런 것도 있고. 있고 자율 출근제도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원하는 시간에 네. 출근해서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좋네. 그럼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반바지도- 사람과 좀 네네네. 약간 떨어질 수 있겠네요. 부장님과 이렇게 떨어뜨려서 출근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거네요. 자, 근데 삼성전자 내에서도 많은 네. 직무가 있잖아요. 네. 어떤 직군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하나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역시 R&D 직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R&D 직군은 이직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직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가장 많이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영업 마케팅 파트인 뭐 M 직군이라든지 네. 경영 관리 뭐 직군인 그 지직군 등을 지직군. 주로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지원한 잘 쓴 자소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부분에 관련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잘 쓴 부분 3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직군, 3박자를 갖춘 열정적인 마케터.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30여 권 독파하는 동시에 2번의 공모전 수상을 통하여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든 간에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취준생 같은 경우 영업 마케팅 분야 지원자로서 네. 30여 권의 어떤 책과 2번의 공모전 수상이라는 어떤 부분이 다른 어떤 지원자들과 좀 더 구분되어질 수 있는 네. 차별화된 어떤 강점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마케팅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계 전공을 통해 익힌 정확한 숫자 감각입니다. 이것인데요. 네.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또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마케팅에서 가장 또 많이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네. 네. 그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어떤 통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 또 준비자로서 어떤 통계를 잘 다룰 수 있다는 부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또한 마케팅 분야의 지원자로서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잘 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입니다. 어학은 기본이고 세심하게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는 현지화 전략을 수립할 때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하면 또 글로벌한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어떤 회사보다도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더 큰 어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 지원자들에게 어학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해외 경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잘 설명한다면 또 인사 담당자들에게 좋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좋은 인상을 줄 수 네. 있다는 것이죠.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마케팅 분야도 많이 지원하지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다 보니까 이공계 출신의 취업 준비생들이 기술적인 직무에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네. 이공계 학생들이라면 생산 관리, 뭐 품질 관리, 뭐 연구 개발 등의 어떤 분야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야라면 기본적으로 약간 자신의 전공 지식이라든지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또 설명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서류 쓸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품질 관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그러면은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삼성전자 품질 관리 직군, 경쟁력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자, 품질 관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준비로 품질 경영 관리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스시그마 과정을 2개월간 수강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품질 관리 스킬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입사하여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잘 쓴 건가요? 현재 지원자 잘 쓴 부분은 네. 지금 약간 포부 부분을 좀 쓰고 있는데요. 네. 약간 그냥 난 무엇을 그냥 하겠다라는 데서 끝이지가 않고 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준비해 왔었다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인상 깊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한번 그러면 항범이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네. 3년여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익혀왔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서 연구개발 부서와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어떤 포부를 말할 때 자신의 네.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어떤 포부를 드러내는 것도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네. 품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생산부서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 구매부서라든지 연구개발부서라든지 다양한 부서와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과 좀 조화롭게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을 해 나가겠다는 어떤 측면이 좀 더 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내면 좀 허전할 것 허전하죠. 같아요. 다음 네. 직군도 살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제품의 기술을 완성하는 R&D, 연구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력이 문제다 보니까 좀 석사 출신들이 많이 선호한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석사생들, 공대 쪽의 어떤 석사생들이라면 뭐 취업할 때 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했던 그 논문이나 이런 주제 자체가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랑 거의 동일하게 되면은 그렇죠. 일단은 취업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연구개발 직무가 석사 출신자들을 우대한다고는 하지만 학부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부서라고 해가지고 그 석사생들만 위주로 절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사업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약간 삼성에서는 반도체 쪽은 석박사 출신들이 좀 많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네. 근데 또 뭐 그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이나 이런 또 사업군에 보게 되면 네. 또 학부 연구개발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공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공 점수를 잘 받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좀 동기들보다 더 많은 전공 학점을 많이 들어두게 되면 네. 그런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공 성적 관리 비법도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점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네, 어렵네요. 재한 씨는 혹시 있나요? 저요? 네. 저도 없지만 예. 우리 학점 좋았나요? 우리 보미 씨는 뭐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네. 꼭 이제 교수님께 어필하는 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이 없더라도 네네. 한 과목당 한 3번 이상은 꼭 이렇게 손들어서 티내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네. 교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를 이야.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그럼 좀 눈여겨보셨다가 점수를 좀 잘 그렇죠. 주시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이쁜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 누가 안 이쁘겠습니까? 혹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성적은 안 좋았다지만 그래도 입사를 충분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공계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뭐 연구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워하지 않나 싶었는데 네. 어떻게 뭐 이공계 그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좀 약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기본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우리가 글을 화려하게 뭐 잘 쓰고 멋진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맞춤법을 정확하게 쓰자. 그다음에 어법에 맞는 말을 정확하게 좀 쓰자. 그다음에 띄어쓰기 같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게 되면은 네. 일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공대생들이 대체로 문과생들에 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프로젝트 경험들을 많이 해왔던 친구들은 자신의 프로젝트 경험을 잘 정리하다 보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프로젝트 경험을 잘 정리해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인 삼성전자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럼 2위인 CJ 자기소개서 공략법을 배워볼까요? 예, 뭐 일단은 CJ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영화부터 식음료, 레스토랑의 뭐 홈쇼핑, 심지어 네. 방송까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야말로 인기가 짱입니다. 네.
이 CJ 계열사 중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분야 무엇일까요? 일단 CJ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과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CJ가 약간 완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업이라든지 영업 관리라든지 혹은 아니면 MD라든지 마케팅 분야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CJ 기업은 인문계와 이공계 중에서 아무래도 인문계 출신이 좀 많이 그렇겠죠, 지원을? 그렇죠. 약간은 네. 그래도 인문계들을 많이 뽑아주는 회사가 또 CJ 그룹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제일제당이나 뭐 프레시웨이 같이 어떤 식품 관련된 기업들은 네. 뭐 개발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해야 돼서 뭐 공대생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수많은 어떤 제품들을 생산했었을 때 그 제품들을 빨리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과 인력들이 또 많이 있는 분야 중에 회사가 또 CJ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CJ 기업을 지원하려는 분들에게 자기소개서 공략법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것은 영업관리직에 관련된 자기소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이 자기소개서 역시 제가 잘 쓴 부분 한번 짚어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CJ 푸드빌 SC 직군. 자, CJ 푸드빌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노력. 첫째, 식품 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입니다. 국내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스터디를 단연간 진행해왔고 식품 관련 블로그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눈과 영업관리자로서의 눈을 모두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마케팅 향상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조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글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잘 쓴 건가요?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관리자로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면 사실은 일이 힘들면 사람들이 빨리 그만둘 경우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이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영업 관리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네. 현장에 있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어떤 그 점포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리적인 어떤 측면이나 마케팅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좀 더 좀 성의 있는 지원자로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마지막 3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셋째, 투썸플레이스와 빕스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맛, 그리고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CJ 푸드빌의 영업 관리자로서 글로벌 CJ의 성장에 일조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외식 업체에서는 현장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식 업체든 아니면 그것이 편의점이든 이런 그 점포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네. 해당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했던 친구들 일부분 이상 몇 % 이상은 아예 그 안에서 뽑는 전형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좀 유리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또 뽑고 싶은 지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CJ 푸드빌 일단 외식업계에서 정말 강자죠. 네. 보통 이렇게 외식업계를 지원하는 분들은 기업과 관련된 곳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살리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요소인가요? 네, 워낙에 근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이런 업체에서 워낙에 많이 일을 해봐서 네.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안 해본 것보단 분명히 한 것이 분명히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해당 업체가 보기에는 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 봤을 때도 이런 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어려운 점이 뭔지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CJ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홈쇼핑과 방송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MD 직무와 PD, 뭐 언론 홍보나 방송, 뭐 기획일을 꿈꾸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 직무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별히 좀 오늘 MD 직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MD 직무를 하게 되면 제품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어떤 판매에 네.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좀 관리하는 어떤 그 직무인데요. 한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CJ 오쇼핑 MD 직군. 이제 CJ 오쇼핑은 국내 고객을 넘어 세계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세계 각국의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와 어학 실력을 쌓았습니다.
빠른 적응력, 분석력, 기획력을 갖춘 준비된 MD. 첫째, 4번의 인턴 경험을 통해 빠른 조직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먼저 찾아 나서서 업무를 배우고 응용함으로써 빠르게 적응하였습니다. 둘째, 리서치 회사와 문혁진흥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분석력을 길렀습니다. 네. 셋째,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획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 글은 이 작성한 분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무역진흥공사 여기서 인턴도 하고 상품기획 공모전에서도 뭐 1등도 하고 MD로서는 뭐 사실상 최상의 스펙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거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네. 글로벌 마인드라는 단어가 너무 뻔하다. 뻔하다.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근데 여기 이게 나왔네요. 글로벌 마인드라고. 그런데도 이 글 잘 쓴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이 글을 썼을 때 본인이 어떤 여행 경험담을 바탕으로 아예 글로벌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MD를 하겠다 이 한마디만 나와 있다면 굉장히 좀 단순한. 시시하고 네. 좀 재미없는 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더 핵심 포인트는 네. 크게 좀 5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좀 어학 능력, 두 번째는 어떤 글로벌 역량, 세 번째는 인턴 경험,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분석 능력, 네. 다섯 번째 기획 능력 등을 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그 인턴십 그 MD에서 필요한 어떤 사회 경력, 그다음에 분석 능력, 그다음에 기획 능력 등이 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자신이 갖고 있는 어학 능력이나 글로벌적인 역량도 좀 더 그 부분에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특히 CJ 같은 경우,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 역량들을 또 드러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이제 MD 직군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혹시나 그 소소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전에 한 친구가 좀 그런 고민을 했던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뭔가 좀 MD가 되고 싶은데 난 네. 경험이 없다. 그러면 뭔가 본인의 MD와 같은 경험을 한번 쌓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일 같은 때, 어버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런 어떤 기념일이 되면은 네. 자신만의 어떤 상품을 한번 기획을 해봐라. 상품을 기획해보고 직접 한번 팔아보는 이런 것을 실제로 하고 나서 합격했던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동아리나 학과 내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주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점. 그렇죠. 축제 주점 하다 보면은 어떤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이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좀 더 구매하면서 보여줬던 자신의 협상력 같은 거, 네. 좀 어떤 상점 아저씨들하고 좀 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협상했던 경험 등을 또 잘 보여준다면 또 MD로서 필요한 네. 협상력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CJ까지 한번 정복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제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네. 바로 항공 관련된 기업입니다. 야. 네네. 그렇군요. 항공하면은 스튜어디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항공회사 하면 딱 스튜어디스만 떠오를 수 있지만은 항공회사 되게 여러 가지 또 직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튜어디스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상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예. 관할하시는 분들, 가끔 그쵸. 티켓팅을 한다든지, 네. 그렇죠, 뭐 수화물 관련된 그쵸.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지상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일반 기업과 똑같습니다. 네. 뭐 영업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회계, 재무, 직무 등이 있고, 뭐 시설 관리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잘 쓴 예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항공 복무 및 시설 관리 직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앞으로의 발걸음. 앞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는 인재가 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 관리팀의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항공의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 공조 냉동기계 기사 및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군 시절 공병부대에서 일하며 기본적인 건축물의 구조와 전기 설비 등의 이해를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시설 관리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한 어떤 그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을 좀 취득했다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군대 경험들 굉장히 좀 되게 뭐 쓰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생각 같기도 하지만은 네. 지금과 같이 어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유사한 업무를 해봤던 경험들은 군대 경험들도 적극적으로 살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베스트 탑 10의 항공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거 뭔가 점점 미션을 수행하는 그렇죠. 기분이 들어요. 예, 그러게요. 자, 이제 어느 기업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는 한번 공사와 공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 등 요즘에 특히 학생들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네네네. 특히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퇴근과 주말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좋다. 가장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선생님도 없으시고 아쉽게도 네네. 프리랜서는 있을 수 없지만 또 네. 이렇게 공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맛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잘 쓴 글을 보고 작성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어허. 코레일 사무영업 직무. 코레일은 고객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코레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코레일 3.0에 일조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에 쓰는 그런 자기소개서는 좀 다르거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네. 기관들이기 때문에 자기소개 쓸 때에도 그 기관의 어떤 존재 이유, 그다음에 네. 목적성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입사 후보도 아무래도 기관의 존재 이유와 맞물려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 자신이 하고 싶다는 어떤 일을 막 쓰고 있는데 네. 그것이 어떤 기관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네.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을 또 헷갈려 한다든지 아이고. 그래서 좀 약간은 그 기관의 어떤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한번 목표에 네.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또 글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10개 기업 중에서 인기가 높은 기업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대 기업에 대한 자기소개 전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네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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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